시작을 해야겠죠? 이제 코클이 첫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첫 세미나기도 하고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 했는데 이제 현아님이랑 은지님께서 좀 좋은 컨텐츠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수빈님만의 기준을 한번 발표해달라 하셔서 제가 이럴 자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콘텐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세미나기도 하고 뭔가 제가 왜 글을 쓰게 됐고 어떤 식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왔는지를 메인으로 일단 잡았고요. 두 번째는 좀 식상하지만 어떻게 콘텐츠들을 구성을 하는지로 이렇게 총 두 가지 부류로 발표자를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저는 메인으로 콘텐츠를 만드는 거는 글이거든요. 이제 시작은 제가 막 대학교에 입학한 2016년도에 처음 글을 쓰게 됐는데 이제 2016년도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접했습니다. 뭔가 처음으로 프로그래밍을 접했고 그 당시에는 뭔가 뭘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뭔가 개발자의 이미지도 있고 막 개발자면은 검은색 화면에 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되게 잘하고 싶었는데 저희 팀형이 이제 개발을 먼저 한 선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개발을 잘할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러면 몇 개 책을 추천을 해줄 테니까 이 책을 읽어보고 너가 생각하는 너의 개발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서 책 3권 정도를 받았는데 이제 나머지 2권은 안 읽었었고요. 근데 이제 처음 가장 얇고 재밌었던 책이 소프트 스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메이슨이라는 분이 이제 본인이 블로그를 작성을 해서 본인의 셀프 마케팅으로 엄청난 책들이랑 이제 개발자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이제 셀프 마케팅 이런 것들을 적어주셨는데 거기에 제가 제일 인상이 깊었던 게 이 개발자의 가치는 단순히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셀프 마케팅을 하냐에서부터 결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의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블로그다라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이걸 되게 공감을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 공감을 못했냐면은 블로그를 쓴다는 거는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그리고 실력이 없는데 무슨 글을 쓰는가.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만 하다가 어느 순간 실력과 이 명성이 둘 다 중요하구나.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아무도 못 알아주면 의미가 없고 그렇다 해서 실력이 없으면 안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글을 SNS에 썼어요. 뭔가 제 개인 간별하게 글을 썼었는데 그때는 이제 이번 달에는 이만큼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즐거운 코딩이 있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유명해지기보다는 개발을 너무 잘하고 싶었고 그때는 뭔가 스스로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등감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썼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지금의 이제 저만의 이제 안수빈이라는 브랜딩을 이제 이런 블로그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실제로 블로그를 쓰기 시작한 건 2016년도 10월에 처음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책에서 나온 대로 블로그를 썼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알고리즘 문제 해결, 흔히 코딩 테스트 문제들 그리고 저는 전공이 원래 보안학과였기 때문에 웹해킹 관련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글을 쓸 때는 너무 완벽하게 쓰고 싶었어요. 뭔가 목차도 완벽했어야 되고 이미지도 완벽했어야 되고 구성도 완벽해야 되고 맞춤법도 완벽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때문에 글 하나를 쓰면 일주일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실력을 높여야 되는데 셀프 마케팅의 의미가 없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처음으로 아마존 서버를 열어서 제 블로그를 호스팅했었는데 한 달에 그냥 10,000원씩 나가는 것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 10월에 만들어서 조금 쓰다가 블로그를 폐쇄했습니다. 서버비도 아깝고 시간도 너무 아깝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제가 실패하는 원인을 생각을 해보니까 글에 대해서 너무 무겁게 생각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뭔가 저는 글을 무겁게 쓰는 것보다는 글을 좀 사람들이 재밌게 소비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2017년 9월이었는데 페이스북 페이지를 처음으로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좀 격식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글 쓰는 시간을 최소화하되 뭔가 홍보도 적절히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개인 SNS랑 뭔가 페이지랑 분리를 하면서 저의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갈까를 구상을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어떤 느낌으로 가고 싶었냐면 뭔가 저는 아직 못하지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뭔가 함께 가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수비니움의 코딩일지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를 처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를 만들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진지한 고민을 많이 해요. 개발자로서 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과연 그냥 단순히 코딩 테스트 문제를 페이스북에 올리는 게 개발자의 모습인가라고 생각을 했더니 제가 생각했을 땐 그거는 개발자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단순히 수학 문제를 푸는 거지 정말 세상에 도움이 되는 글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2018년에 진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해요. 뭔가 쓰다 보면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생기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현실 문제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저에 대한 정의를 많이 블로그 글을 써요. 그래서 과연 내가 원하는 개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개발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회고록들도 많이 쓰고 제 목표들을 되게 글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좀 더 저의 모습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뭐 프론트엔드 공부도 하고 이제 처음으로 로고 디자인도 하고 이제 그때부터 약간 시각화의 어떤 밑바닥들이 생기기 시작했죠. 뭔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 고민을 하면서. 그래서 뭔가 제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제가 진지한 모습이 너무 싫더라고요. 뭔가 오글거리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주니어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 개발 깃허브의 어썸 시리즈가 되게 유행했었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다 모아두고 뭔가 약간 긱하지만 사람들이 되게 즐겨볼 수 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컨셉을 하고 싶어서 어썸너드 수비니움이라는 저만의 브랜딩을 처음 만들어 봤었고요.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 이름도 어썸너드 수비니움으로 바꾸고 뭔가 그런 재미있는 글들, 뭔가 알고리즘 문제들도 그냥 단순히 알고리즘 문제 푸는 게 아니라 뭐 머신러닝 테크닉을 써서 풀면 어떨까? 웹크롤링을 써서 풀면 어떨까? 이런 문제들을 많이 풀고 그런 걸 씁니다. 그래서 뭔가 저는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했어서 그런 제가 생각하는 개발자의 모습들 그리고 뭔가 개발 행사에 대한 후기 이런 것들로 이제 블로그를 작성을 했고 이제 저는 그 전에는 강의하는 걸 좋아했어서 저만의 그런 강의 정리 스킬을 강점으로 블로그들을 작성을 합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뭔가 이제 설계였고요.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2019년부터 사람들한테 수비니움의 코딩 일지라는 블로그로 유명해졌었는데 이때 제가 처음 블로그를 딥러닝으로 쓰게 됩니다. 이때 딥러닝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2018년에 처음으로 학교에서 인공지능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교수님이 인공지능을 가르친다고 하시는데 선형대수밖에 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과제로 케라스로 CNN 짜보기를 하셨는데 교수님이 케라스가 뭔지 모르셨고 그리고 수업에는 CNN을 배우지 않았고 근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내엔 자료가 없고 그래서 지금 뭔가 딥러닝 핫하지만 아직 딥러닝 콘텐츠가 너무 부족하다. 그리고 나만큼 좀 헤매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AI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 명칭이 이제 지금은 픽스가 됐는데 AI 룩북이라는 페이스북 콘텐츠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그때부터는 진짜 AI와 관련된 모든 글들만 쓰게 됐고 그래서 이제 AI에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 과연 그 당시 사람들은 뭐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튜토리얼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뭔가 기본을 시작할 수 있는 그 당시에는 뭔가 판다스 튜토리얼도 없었고 넘파이 튜토리얼도 없었고 네트프로 라이브러리 튜토리얼도 없었고 지금에야 책도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고 뭔가 외국 자료들은 되게 많았고 그렇지만 국내에는 그런 자료가 없어서 그런 자료들을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뭔가 글쓰기의 효력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이제 아무도 없는 글을 제가 쓰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글을 쓰고 거의 한 달 만에 이제 케글 코리아라는 커뮤니티에서 운영진 제안이 오고 이제 케글 코리아 운영진을 담당하게 됐고 그리고 케글 코리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운영진인데 당연히 잘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케글에 글을 엄청 많이 쓰다 보니까 현재 이제 케글 그랜드마스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튜토리얼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케글에서도 튜토리얼을 참 많이 만들었는데 국내에서도 튜토리얼이 부족했지만 해외에서도 튜토리얼은 충분히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수요에 좀 잘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AI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AI를 결국 세상을 바꾸려면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히 AI 기술이 아니라 어떤 UX적인 요소도 있고 얼마나 사용자들 이해하느냐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개발을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이제 다른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열심히 했던 알고리즘은 저 알고리즘에 고통받는 취준생을 위한 안내서라는 노션 페이지랑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저는 데이터 시각화하면서 디자인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뭔가 디자인을 하면 AI를 버려야만 할 것 같고 그래서 약간 부캐로 삽질하는 비발자와 디자이너라는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듭니다. 근데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데이터 시각화로 여기까지 올지 몰랐어요. 그냥 저는 부캐로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뭔가 알고리즘 문제를 제가 4차 문제를 풀었거든요. 프로그래밍 문제를 4차 문제를 풀고 그걸 포기하고 AI도 하고 뭐 디자인도 하려다 보니까 이 알고리즘 스킬이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를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정말 다양한 컨텐츠를 도전한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 문제를 유튜브를 했는데 유튜브를 찍을 때 제 목표는 뭐였냐면 콘텐츠의 퀄리티와 상관없이 제 지식을 최대한 많이 남겨놓자 그런 컨셉으로 이제 유튜브 문제를 2019년도에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졸린 목소리를 한 문제씩 찍었어요. 졸린 목소리를 한 문제씩 찍었는데 그렇게 한 2달 정도 찍으니까 마침 2019년에 코딩 테스트 붐이 터졌습니다. 2019년에 코딩 테스트 붐이 터졌고 그 당시에 코딩 테스트 강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거의 없었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찍고 있었으니까 강의 업체에서 연락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온라인 강의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온라인 강의를 찍고 나서 보니까 이제 온라인 강의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알게 되고 이제 이 당시에 데이터 시각화도 제가 많이 올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제가 데이터 시각화 전문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강의가 많이 필요할 때 마침 제가 데이터 시각화 글들을 많이 쓰고 있어서 데이터 시각화 강의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블로그도 한 2-3개 써봤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3개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었고 온라인 강의도 2번 찍고 유튜브도 찍어봤고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제가 개발자인데 GitHub 관리가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GitHub에서 글을 쓸 수 있는 방식은 없을까? 라고 해서 좀 찾아보니까 개발자들 분들 중에서 되게 재미있는 GitHub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은 어썸 논산이라 해서 논산 훈련소에서 할 수 있는 뭐 팁들을 GitHub에 쓰신 분도 봤었고 그리고 어썸 오마카세 막 국내에 있는 오마카세를 정리하시는 분도 봤었고 GitHub이 하나의 컨텐츠 소비로도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뭔가 좀 전문성과 컨텐츠로서의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논문 리뷰를 거기다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리뷰를 인스타그램 페이지로 만들어서 뭐 로고도 제가 만들고 해서 인스타그램 페이지도 만들어서 해보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학원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글들을 많이 못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이런 다양한 컨텐츠를 시도를 했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여러 책들에 대한 제안들이 많이 왔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학원이라는 변수가 생겨서 지금은 진행하지 못하고 내년에 완성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저는 콘텐츠를 뭔가 얼마나 많이 소통을 하느냐를 기준으로 되게 많이 바꿔왔거든요. 뭔가 콘텐츠는 하나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글이라는 코크리가 좀 글과 영상이긴 하지만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걸 뭔가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학원에 오면서 생각이 든 거는 더 이상 저는 주니어의 입장으로만 살 수는 없더라고요. 언젠가 주니어에서 시니어로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공부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저의 캐릭터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이제 정말 주니어 같은 수비니움 개발자가 아니라 안수빈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쓰기 위해서 이제 새롭게 또 블로그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들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런 거 찾아보시면 재밌는 글들이 많으니까 한 번씩 들어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콘텐츠를 그러니까 한 2016년부터 계속 도전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좋은 콘텐츠의 기준은 이제 저한테는 잡힌 것 같아요. 뭔가 코크리에서 지향하는 방향과 살짝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제 좋은 콘텐츠의 방향성을 한번 클리셰 같이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들이어서 좋은 콘텐츠란 무엇이냐고 하면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해요. 이해하기 쉬워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용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친절해야 합니다. 약간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된다 같은 그런 멘트들인데, 전 이게 정말 지키기 어려우면서도 이것만 지키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의 가장 핵심은 독자거든요. 이걸 바라보는 사용자가 얼마나 이해하기 쉽고 얼마나 유용해야 되고 이 사람한테 얼마나 친절한가. 그래서 이 좋은 콘텐츠의 시작은 독자에 대한 고려에서부터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다양한 기획서라 해야 되죠. 많은 분들이 기획서를 써주신 것들을 보고 있는데 조금은 아쉽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초보라고 많이 작성을 하시거든요. 뭔가 이거에 관심 있는 초보.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글을 작성하면은 초보, 중급, 고수 약간 이런 식으로 뭐에 관심 있는 초보 이런 것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희도 다 알지만 완벽한 초보는 없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블록체인은 초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블록체인을 공부하면 다른 분들보다 빠르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잖아요. 전공생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초보도 다 같은 초보가 아니고 뭔가 독자를 좀 더 구체화해서 정의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획서에 쓸 내용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저는 제가 글을 쓸 때 반드시 독자의 페르소나를 만들고 시작을 해요. 뭔가 글을 쓰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독자를 정말 하나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자에 대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이 글까지 왔을까? 뭔가 그냥 떡하니 눈을 떴는데 이 글이 제 눈앞에 있는 상황은 없잖아요. 분명 이 사람은 검색을 해서 통해서 들어왔고 뭔가 다른 글을 찾다가 제 글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건데 왜 이 사람이 이 글에 정착해야 되는가부터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뭔가 이걸 정착을 했을 때 왜 다른 글에서는 이해하지 못하고 여기 글까지 왔는가를 생각합니다. 기본 지식 수준의 차이도 있었을 거고 글의 스타일 차이도 있었을 거고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는 이전에는 고민을 안 했는데 최근에 많이 고민을 하는 게 어떤 환경에서 이 글을 읽을까를 고민을 많이 합니다. 뭔가 이 글이라는 게 가장 홍보하기 좋은 소스들은 SNS인데 이 SNS의 홍보를 하면 사용자들이 대다수 모바일 환경에서 접근을 하거든요. 뭐 SNS라는 게 어떻게 보면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까 깃허브 블로그나 이런 것들은 모바일에서 보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서 깃허브를 최근에 버린 거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 읽을까?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글을 저장해 놓을까?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사람이 이제 어차피 한 명의 조회수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회수는 한 100명, 200명 돼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이 글을 읽는다면 어디에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뭔가 그런 타겟군, 뭔가 예를 들면 연합동아리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학교라든지 그런 타겟들도 생각을 해서 이제 페르소나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런 식으로 페르소나를 만들면서 글을 써요. 사실 글을 쓰기 전에 이걸 다 하는데 최대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좋은데 저는 한 나이대까지는 생각합니다. 이름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이제 나이대 뭐 한 23살에 뭔가 이제 문과생이면은 성인이 돼서 뭔가 조별 프로젝트도 해봤을 거고 기본적인 글을 읽는 구조들은 알 거고 근데 데이터 분석이 핫하니까 데이터 분석을 공부하려고 한다. 그러면 기본적인 정리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정보 전달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저런 케이스에 대해서는 뭔가 코드를 엄청 디테일하기보다는 이걸 왜 하는지 이걸 이제 어떤 식으로 다음 넥스트 스텝까지 가져갈 수 있는지를 기본으로 글을 씁니다. 뭐 그리고 이제 이 저의 글의 주제가 있겠죠.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뭐 다양한 주제가 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다른 글 대신 이 글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제일 글 쓰기 쉬운 방법은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이 파편화되어 있는 그 지식을 저는 약간 정리하는 스타일을 제일 선호해요.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는 선호합니다. 뭔가 저는 차이점이랑 공통점 이런 걸 쓰는 걸 좋아해서 다양한 기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최대한 이제 각각의 피처 엔딩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써요. 그래서 좀 통계적인 이런 내용들보다는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용어들을 많이 쓰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게 저희는 이제 개발 오픈소스를 많이 글을 쓰다 보니까 이 사람이 코드를 따라치면서 이 글을 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읽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는데, 뭐 코드를 따라치는 방식이면 항상 저는 주피터 노트북을 좀 선호하는 편이고요. 이제 아니라면 그냥 GitHub 블로그를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저만의 기준으로 페르소나와 어떤 저만의 설계를 다 가지고 글을 쓰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독자를 파악하고 나면은 이제 어떤 콘텐츠로 공유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라는 판단이 저는 서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모바일로 보는 환경에 있어서는 블로그보다 페이스북 콘텐츠가 더 유용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콘텐츠에서 가볍게 글을 쓰고 본문은 블로그에다 쓰는 그런 방식의 공유 방식을 선호를 하고, 그리고 이제 모바일로 볼 때도 개발자분들은 스니펫 코드가 필요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스니펫 코드도 이제 스크린샷 같은 거 다 만들어서 모바일로 공유를 하는 편이고, 그리고 글을 작성하고 나서 항상 저는 이제 고스트라는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고스트라는 플랫폼은 모바일 환경에서 글이 어떻게 보여지는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퍼블리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콘텐츠를 쓸 때 저는 제일 중요시하게 여기는 것 중 하나가 과연 유사한 콘텐츠와 나의 콘텐츠는 얼마나 다른가, 뭔가 내 목소리가 얼마나 담겨있는가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른 자료, 좋은 자료가 많은데 굳이 똑같은 자료를 만드는 건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왜냐하면 똑같은 글을 쓰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은 생기겠지만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기억을 하지 못하고 뭔가 남한테 좋은 일은 하지만 본인의 가치를 높이는 데는 되게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자료와 나의 자료의 차이점을 만들기 위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어떤 공통점이나 차이점, 그리고 좋은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글을 쓸 때 저는 항상 그 흐름을 되게 중요시하게 여기거든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좀 꽉 채워지면은 이제 저는 구조를 먼저 작성을 하는 편인데, 1차적으로는 그 목차를 먼저 다 세워요. 흔히 이제 H2 태그, H3 태그, 뭐 이런 식으로 태그로 나눠서 마크다운으로 글을 작성을 하는데, 한 2단계 세부 레벨까지는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다 잡고요. 그 안에 어떤 키워드를 넣을 것까지를 일단 리스트 형식으로 다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글을 어떤 방식으로 쓸까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항상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다수의 블로그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 무엇을 하는지 되게 많이 쓰거든요. what, how, why의 순서로 많이 작성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what, how에서 많이 흐름이 끊깁니다. 뭔가 무엇을 했는지 정보 전달은 되게 쉬운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면 기억이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글이 왜 중요한지, 그래서 이 글의 의미가 뭐고 이 글을 읽었을 때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걸 먼저 제시를 한 다음에 글을 쭉 쓰고, 이제 최종적으로 맨 밑단계에서 what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개인 취향이긴 한데 저는 이 why, how, what의 흐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이 초고를 작성을 해요. 그래서 이 초고를 작성할 때 저는 문체나 맞춤법은 전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체나 맞춤법을 고민하면서 글을 쓰면은 본인이 먼저 지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최대한 일단 글에 먼저 구조를 작성을 하고 이 끊임없는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는 많이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뭔가 발표 자료가 끊겨 있는데, 그래서 초고를 완성한 다음에는 저는 최대한 제가 할 수 있는 완성도는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개인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실 완성도가 살짝 낮아도 됩니다. 어차피 제 블로그고 제 마음대로 하는 건데 상관이 없는데, 공식적인 글, 예를 들면은 강의가 오픈된다든지 아니면 어디 공식 블로그에 올라간다든지 이러면은 본인을 위해서라도 저는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방식 중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어디에 퍼블리시 된다 하면 이런 퀄리티를 엄청 열심히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것 저만의 가이드가 없어서 그냥 헤맸었는데 이제는 쓰다 보니까 저만의 가이드가 있어서 그런 가이드로 완성도를 높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제일 쉬운 거는 맞춤법 검사고요. 이 맞춤법 검사는 사실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어디서든 그냥 글을 쓸 때 맞춤법 검사를 안 돌리고 글을 올린다? 그거는 이제 습관을 들이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본인도 맞춤법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제가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해서 읽는데 그런 가이드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가이드는 이런 순서로 저는 저의 글을 검토를 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용어를 통일을 합니다.
이게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정말 다양한 오픈소스를 쓰다 보면은 약자도 되게 많고 용어도 한글로 번역했을 때 정말 표현이 다양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피처 엔지니어링도 피처 엔지니어링을 할 수도 있고 특성공학이라고 쓰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글을 쓰다가 이런 것들이 통일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이런 용어를 먼저 통일하고 두 번째로 문체를 통일합니다. 글을 쓰다 보면은 뭐 입니다. 존댓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반말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음승체라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문체들이 통일이 안 되면 글을 쓰다가 흐름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런 용어 통일이랑 문체 통일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좀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왜냐하면 블로그를 많이 읽으면 번역체를 저는 많이 지우는 편입니다. 이게 기술 서적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번역 서적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번역 문체라 해야 되죠? 번역 문체에 익숙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한국어에는 사실 적절하지 않은 표현이기도 하고 읽었을 때 되게 딱딱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 좋았다. 아니면 뭐 이런 것, 아니면 뭐뭐화, 뭐뭐에 의한, 뭐뭐와 같은 이런 것들이 사실 번역을 하다가 생긴 이런 문체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줄이면은 훨씬 글이 매끄러워져요. 그래서 저는 이 가이드를 제가 나중에 그 단체 그 슬랙에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팬비미디어에서 나온 책을 쓰고 있는데 제가 나중에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가이드 12가지를 보면서 이제 하나씩 다 체크를 해서 글을 씁니다. 그리고 저는 글 쓸 때 약어 사용은 최소한으로 하고요. 약은 언제나 줄이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표현에서 감정을 좀 줄이는 편입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이 기술은 혁명적이다. 이 기술은 엄청나다. 이런 것들을 쓰면은 객관성이 갈수록 떨어지거든요. 저는 되게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라서 처음에 초고를 쓰고 나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우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좀 글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관용어나 밈 같은 경우를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아예 안 사용하면 글이 너무 재미가 없거든요. 뭔가 그래도 적절하게 밈을 써주면서 써야지 글도 재미있기 때문에 그런 광용어나 밈을 얼마나 쓸 것인가. 이 타이밍에 이 글을 쓰면 좀 한 번쯤 웃고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윤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리 내서 꼭 읽어봐요. 이게 글은 뭔가 글로만으로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소리 내서 읽으면 정말 한국어스럽지 않은 문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입으로 읽으면서 부자연스러운 내용들을 체크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레퍼런스 확인을 꼭 해야 돼요. 뭔가 이게 내가 생각한 건지 남이 생각한 건지 아니면 진짜 사실인지.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올라가는 글에서는 이런 레퍼런스가 체크가 안 되면은 모든 책임이 본인한테 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글을 쓰면 본인한테 책임이 가는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확인도 해야 되고 이미지 출처 같은 경우도 괜히 좋은 글을 썼다가 내려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 레퍼런스나 어떤 정보 레퍼런스 이런 것들은 꼭 다 한번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글을 쓰고 완성을 하면은 올리는 편이고 사실 종종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하기 싫어서 써서 올린 다음에 수정을 하는 경우도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다 보면은 가끔 속상한 경우가 생깁니다. 뭔가 글을 썼는데 조회수가 안 나오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제 이 조회수가 안 나오는 거는 본인 잘못은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본인이 검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모르는 케이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글을 다 쓰고 나서는 제 글이 검색이 되는지를 꼭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 글이 검색이 되는지 꼭 체크하고 당장은 뭐 쓰고 1시간 만에 이렇게 되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달이나 뭐 2달 후에 검색이 잘 되고 있나? 이렇게 체크를 하고 이제 검색이 잘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거든요. 제목이나 뭐 관련된 태그나 이런 이제 Search Engine Optimization이라 하죠. 이런 SEO들을 다 신경을 쓰면서 맨 처음에 작성을 하는 편이고 뭔가 공유됐을 때 오버레이 이미지가 잘 뜨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구글 어널리틱스로 글을 쓰고 항상 조회수를 체크를 하면서 이제 봅니다. 그리고 글을 이 구글 어널리틱스로 좀 보다 보면은 본인 컨텐츠 중에 어떤 컨텐츠가 인기 있는지가 되게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목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이런 조회수 등 지표를 좀 확인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초반에는 어떤 기술 정리글 인기가 되게 많았다 하면은 최근에는 어떤 경험에 대한 후기글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턴했던 후기, 대학원 입시 후기, 그리고 뭐 어떤 개발 후기, 그래서 그런 개발 후기들을 좀 많이 쓰는 편이고,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된 글도 인기가 꾸준히 거의 일주일에 1000회씩 나오는 글들이 있어서, 그래서 뭐 액티베이션 펑션이라든지 그런 좀 정리 글들, 그런 것들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저는 글을 완성을 했고, 그래서 아직도 되게 많이 부족하고 저보다 여기 경험이 기신 분도 많겠지만 전 이런 식으로 콘텐츠를 작성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작성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제 블로그 2개와 기타 링크거든요. 많이 읽어주시고, 네, 저도 다른 분들 글 많이 읽을 거니까 노션에다가 다 본인 블로그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